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교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예, 김준일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7차 변론이 헌재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바로 전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 등이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참석을 하겠다, 방청하겠다라고 해서 방청권을 획득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헌재를 흔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간 영상으로, 김기현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 이분들은 포기를 아직 안 했나? 이게 탄핵 심판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미 증거나 증언이 차고도 넘쳐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인용될 것 같으니까. 인용될 것 같으니까 과정이 불공정했다. 탄핵이 진짜 기각될 것 같으면은 헌재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공정하게 되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게 그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양도구요. 겉바속촉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동격서네. 성동격서. 뭔가 이제 딴소리를 하면서 헌재가 어차피 인용할 거니까 그 인용 결정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먹칠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딱 보면은 요 결이 딱 나와요. 같은 결이에요? 김기현 의원과? 아, 그럼요. 요새 정확한 동맹이 딱 맺어져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들, 국민의힘 거의 전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부 보수 기독교계 요렇게 표현할게요. 일부 보수 기독교 이렇게 갖고 완전히 이제 극우 내란 동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같은 메시지의 한 목소리예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졸속 헌재입니다. 졸속 헌재 네 글자 딱 있고 그다음에 3면 딱 가면은 이 지금 뭐 위법 증거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측에서 동의 안 한 증거를 원래는 형사재판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헌재에서는 쓰겠다고 한다. 이게 일면에 딱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제 형사재판에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측에서 동의를 안 했잖아요. 지정을 안 찍었 이걸 안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헌재에서는 증거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 그거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조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형사재판에서 그게 바뀐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걸 쓰겠다고 하느냐? 그게 불공정하다. 지금 이걸 새로운 쟁점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쓰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그 3면 기사의 내용이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판결을 쉽게 얘기하면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면은 2말 3초의 결론이 나올 거다. 이게 조선일보의 또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건 잘 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 희한한 기사가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걸려 있는 거 이것도 변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로 나오면은 물론 시간을 좀 끌 수는 있겠지만 임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임명을 할 것 같다.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법제처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를 할 수는 있는데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지금 한다.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여당하고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패색이 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네. 김기현 등의 행보는 뭐냐? 지금 윤석열 측의 주장.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인정하죠? 여기에 지금 발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패색이 짙기 때문에 나오는 액션인 건데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라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인정하는 거는 이거는 징계재판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네. 탄핵 심판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들은 기승전 이재명이답니다. 이것도 이재명입니까? 순전히 기승전 신락 이재명.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예.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 부분을 이제 지연시키고 막는 것. 아직도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제가 하나 농담드리면 그래요.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해 주는 것 때문에 편향적일 때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 준거 수집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시비를 건다고 하면 윤석열 씨가 그렇게 많이 그동안 자기가 자기 떡주물르듯이 해오고 정말 인사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 밑에 사람들 쌈 붙이듯이 해놓고 내쫓기도 하고 수도 없이 좌천시키고 했던 그 검찰에서 한 조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해봤으면 왜 그걸 채택 안 한다고 시비를 겁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간 사람들 서울구치소에 아련하러 가는 아련 정치도 모질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알현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아련 정치의 끝판을 보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내란의 어떤 공범 의식을 가진 분들이라거나 명태균 그 게이트에 부분이. 관련 있는 분들이거나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등장한 게 나는 그렇죠. 쇼킹했어. 네. 이 사람이 이제 공격으로 뭔가 전환한가? 태세 전환을 한 꼭꼭 숨어 있었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오죠. 저를 고소한 당사자죠. 저도 고소당했는데. 네네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이분이 아. 저를 고소하고 나서 예. 자연스럽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어요. 윤석열, 명태균 통화가 다 오픈되고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입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자분들은 같이 고소당한 기자분들은 빨리 무고죄로 고소하자. 제가 오히려 시간은 많다.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분산되는 건 흐려질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자. 뭐 이러고 있는 이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하자가 있는 분들. 김기현 씨 또 거꾸로 지금 황운하 의원한테 지금 저기를 당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알현 방청, 아련 정치는 계속된다. 아직까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못 버리고 기승전 이재명에 대한 걸 당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대권 이후에 당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련이 깊게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혐의가 있어요, 사실. 예, 12월 3일, 예. 4일 요 사이에 국민의힘이 왜 다 당사로 모였으며 그것도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려 했다가 당사로 모이려 했다가 오락가락 그렇죠. 5번이 바뀌었고 예. 본인은 정작 남들은 당사에 가라고 했고 본인은 국회에 있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랑 또 이견으로 옥신각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는 받았고 전화는 받았고. 그러니까 초저녁에 전화를 8시인가 네.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 번 그쪽으로 왔어요. 갔죠. 용산에. 예. 용산에 간 것도 12월 3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추경호는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그렇게 하나 봐요. 강력히 여기서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기화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정부의 강요들 다 가지고 있었죠. 여당 의원들도 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다리 긁듯이 얘기했죠. 혹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네. 그 목록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 불출 대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추경호 의원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의 자신감이 좀 생긴 거겠죠. 두 그러니까. 가지가 있을 텐데 예.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계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지금 힘을 좀 몰아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경쟁 때문인지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대구역에서 뭐 몇만이 모였다는 둥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뭐 어쨌든 무시 못할 규모인 건 맞아요. 그 한 규모가. 5만 명 모였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를 밀어주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세력이 영남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요 보호막이 하나가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지금 대응을 보면은 잘 보면은 희한해요 좀. 탄핵에 대해서 다른 쟁점은 별로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그렇지. 이런 거는 잘 방어를 안 합니다.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 방어 안 하고 왜냐면 근데 이것도 굉장히 탄핵이 그거 하나로 탄핵될 수 있어. 그렇죠. 절차 위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인용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네. 문제인데 별로 방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경제수석이 예를 들면은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뭐 사유에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게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경제수석이 얘기할 때는 뭐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신문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경제수석이 뭐 어버버하고 이러잖아요. 대왕고래 예산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뭔가 나는 그러지 않았어를 설명하고 싶은 거는 내란죄 관련 부분이거든요. 내란죄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쟁점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이거 다 다뤄봐야 되는 것이고 쟁점이 다 이렇게 많고 증거 능력이 없고 이런 거를 다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실제로 본 게임은 형사재판 가가지고 내란 우두머리가 맞느냐 요거를 이제 정말로는 다퉈볼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하고는 한 배를 좀 타는 그런 법적인 쟁점들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들이 이제 키인 것 같고 오늘 7차 변론에서는 근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또 말 안 할 것 같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사전에 몰랐을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뭐 이미 비서실장도 이미 여러 그렇고. 모임에서 이분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나쁜 분이죠. 어. 먼저 알고 배제됐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정말 공개적으로 말하기 뭐 어렵다면 군으로서 같이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 개인적 친분 있는 분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사전에 알았다면 찬성을 했는지 뭐 이렇게 그냥 부안 애독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원식의 정도 되면? 그동안의 예. 입장은 뭐였냐면은 본인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이거는 반대했다. 저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현으로 교체를 한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특보로 가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장호진도 제가 알기로는 장호진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장호진이 국가안보실장 하다가 특보론가 갔죠. 그 자리를 신원식이 갔잖아요. 가고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이 갔고. 근데 이제 이게 반대의 정도가 네. 장호진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거의 이 수준인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 좀 여러 가지 장호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어쨌든 장호진은 그 시점은 이미 9월인데. 예. 9월이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신원식은 어느 정도냐면은 반대는 했지만은 몸을 던져서 막을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요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신원식도 계엄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내칠 수가 없으니까 안보실장에 안 치고 김용현이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 다 이렇게 부려야 되니까 김용현이 가고 그래서 신원식은 오늘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예측인데 계엄 얘기를 들었지만은 진짜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이 계엄 얘기를 예전에 꺼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들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미 신원식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처음 들었다고 듣는 게 했습니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얘네 뭐 봄인가 3월인가 4월인가 뭐 그때 있었다 그러니까 신원식의 주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한 건 없네. 신원식의 증언도. 네. 딱히 유리한 건 없죠. 그렇죠. 예. 어. 제가 이제 청문회 3번 그 증인 출석을 했는데요.
신원식 장군하고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계속 같이 봤던 것 같고 지금 잘 보면 이분들의 그 답변이요. 국회에서의 그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답할 부분과 형사적으로 검이나 공수처 경에서 이제 조사받는 내용 그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검경 국수본 그 조사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그 창피당하는 부분 이 부분과 맞물려서 또 증언 잘못했다가는 증언감정법에서 그렇죠. 고소고발 위증 등등이 걸리니까 그런데 군인들도 보시면 헌재에 나와서는 줄줄이 거짓말 하잖아요. 국회에서는 오히려 증언을 안 합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줄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분들도 아는 거죠. 헌재에서 중요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엄밀히 보면. 윤석열 파면 당할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한테 대한 심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와서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네. 거기서 헌재에서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사법적인 거에 해당된다든지 국회에서의 어떤 위증이나 이것과 또 별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사법 재판이다 보니까 헌재에서 얼굴 마주할 때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부분을 갖는 거죠. 변호인들도 뻔히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 그러네. 저는 윤석열도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를 지키는데 국회에서는 말 잘못했다. 이것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계속 괴롭힘도 당해요. 예. 사법당국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각종 증거들이 압수수색 기타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게 많고.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조사받을 때 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오늘도 애둘러서 딴소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얘기들. 장황하게 주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안 하면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지 말아야 될 대목에서도 하면서 막 웃음이 터진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딴소리를 좀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 그럼 검찰 조서도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스스로가 이거는 뭐 검찰 조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어제 MBC 보도였나 JTBC 보도였나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아예 답변을 써놓은 서면으로 답변을 써놓은 것도 있고 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야,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스탠스였더만 본인이 검찰총장 되기 직전인가 그 시점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본인과 관련된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상황 따라서 변하는 거죠.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검사일 때 다르고 피의자일 때 다르고. 이게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지 유리할 대로만 맨날 상황에 갖다 붙이는 거짓말쟁이, 거예요. 원래. 거짓말쟁이. 제가 고상하게 표현해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네. 일반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입벌구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50분 정도는 혼자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서 말하는 말하고 뒤에서 말하는 게 막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일반적으로 다 그 동일한 주장을 또 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재판에서 그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재판 절차를 공판 중심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일종의 이제 파면이냐 아니냐를 다뤄야 되는 징계 재판에서 이제 그 근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네. 형사 재판에서는 가령 형사 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의 인신이 구속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 최소한의 방어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 중심주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 조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예를 오히려 들면 형사재판에서는 네. 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장난을 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또 존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이고 이 징계 재판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예. 징계 재판의 결론을 통해서 파면 조치를 하는 게 이 징계 대상자 가령 윤석열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뭐 이런 기본권의 제한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이 검사한테 예를 들면 뭐 이 어떤 뭐 고문을 당하거나 뭐 이런 뭐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물론 지금도 뭐 이 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뭐 신문 과정에서 뭐 어떤 과장된 어떤 과잉 신문을 당해가지고 뭐 진술이 조작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아니 신정아 씨는 윤석열 검사에게 신문 당하면서 무서워서 그렇죠. 오줌을 쌌다며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예.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침대 축구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검찰에서의 수사 기록을 다 그러면 지금 막 부동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검찰에서의 수사 기록을 다 부동의하면은 헌재 탄핵 심판 이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검사가 출석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따로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 거기서 그럼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조사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윤석열의 주장대로 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무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국민들 모두는 엄정한 사법 집행 이것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도 마찬가지고 물론 정치적 사법 판결이 나는 거지만 그런데 윤석열 측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뭐냐면 이미 헌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후일을 보면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헌재에 집중한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란에 대한 어떤 강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지층 결집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공작을 홍장원이 했다 뭐 곽종근이 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정치죠. 모든 것들을 정무적 메시지와 정치적인 것들을 하면서 아마 이제 트럼프의 한국판 실사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시민사회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냥 계속 정치질만 하는 거네. 그러면서 권력 유지와 가까운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랄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 총장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측 증인과 국회 측 증인으로 오늘 나와요. 나와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너희들 조사를 해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한테 물어볼 텐데 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이게 또 5대5로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제대로 엄밀하게 해봐야 되는 것처럼 막 주장을 하고 특히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대통령 됐으면서 선거로 난 이거 자체가 진짜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네. 오늘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은 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부정선거론이 나왔을 때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직원이 하고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고 겸직하고 뭐 이런 그렇지. 건데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본인 지인을 안 친 거예요 여기에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행정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선관위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 직원들 자기 자녀들 막 채용하고 그러니까 뭐 네. 이해는 가는 측면이 네. 있어. 근데 이 외부에서 윤석열 동기라는 사람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 이 김용빈도? 사람이. 김용빈 왜냐하면은 이게 2023년 7월에 사무총장이 왔어요. 김용빈이. 그런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은 작년에 4월에 부정선거가 있었면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돼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네. 예, 뭐 부정선거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는데. 있었다고 하면 지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사람 안 쳤기 때문에 일부 선거 관리 부실이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할지언정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김용민은 얘기를 할 테고. 그러네. 근데 이제 국정원 3차장은 2023년에 무슨 뭐 국정원에서 서버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윤석열 측에 유리하게 부정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돼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주주주지 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 백종욱 씨는 비례대표 32번입니다. 국민의힘 측에.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몰랐네. 예, 34번이었다가 재조정하면서 땡겨져서 32번입니다. 비례대표였어요? 네네. 국민의힘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죠. 그 비례대표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의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의 가장 맹신론자 윤석열이다. 출발이. 제가 공개드렸던 저희가 대선 캠프 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략단 그러니까 최고 실무 총책임자들 회의에서만 해도 부정선거를 9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캠프에서? 그렇죠. 잠깐만 적어주시겠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예, 2021년 날짜별로 제가 썸머리 해놓은 12월 겁니다. 29일부터 해서 네. 부정선거 관련 대책회의 문건회의 양정철 언급하면서 이것도 부정선거 관련이었습니까? 여기 양정철 언급된 거 보시면 1월 16일에? 제가 공개했던 이 2020년 페이퍼에 보시면 2022년입니다. 양정철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양정철이 언급된 게 2020년 20년 총선이 맞습니다. 부정선거다. 맞습니다. 아. 예, 예. TV 토론 대응하면서도 부정선거 언급을 예, 예. 했다. 1월 끊임없이 19일. 합니다. 2022년에 부정선거 언급이 많았네요.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 10일에 후보 직속 공명선거 감시위원회 출범도 이거 부정선거 단속하다. 맞습니다. 그게 이 대책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 회의했던 내용. 아예 3월 7일에 선거 직전에 부정선거 신고 감시센터 설치 등을 했구나. 네네. 더 놀라운 거는 3월 4일 그리고 3월 6일 선거 5일 전하고 3일 전이죠. 예. 5일 전 3일 전에 경주 유세, 의정부 유세에서 본인이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합니다. 진짜 트럼프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그 맹신론자는 출발은 윤석열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아 윤석열이 먼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왜 0.73밖에 못 이겼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명태균 씨가 비공개로 공표했던 9차례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비공개로 보고했던 윤석열한테. 제가 이제 이걸 공개하면서 고소를 했죠. 그쪽에서. 그런데 그 뒤에 다 통화 나왔으니까 뭐 그건 제가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구할 길이 없잖아요. 이 마지막 9차 3월 8일 오후 6시 31분에 마감한 여론조사예요. 강혜경 씨가 그 찍힌 시간이 6시 31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49.9대 40.8, 9.1%로 윤이 이기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 요 모양이 뭡니까? 이 봉황무늬에다가 그러네. 봉황무늬에 당선 확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 됐구나. 자, 이게 재밌는데요. 명태균 씨는 이걸 보고한 적 없다겠고 윤석열은 보고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예. 자, 제가 농담 드리면 어디다 보고할 것도 아닌데 봉황무늬에 당선 확실을 왜 찍어놓습니까? 지 혼자 보는데 이걸 왜 찍어놓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제가 개념 규정하면 부정선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여조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선관위 진입하고 하는 것들은 이 문서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 29일 문서죠. 예. 여기에 보면 로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무시무시한 말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난입까지 갔죠. 이게 지금 캠프 때 이야기했던 2021년 12월 29일 문서입니다. 대선은 이미 2021년 그때 서버 3월이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요. 여기 보시면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아, 캠프에서 문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네. 저도 그때는 이걸 뭐 이런 게 이렇게까지 비상계엄까지 할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지나왔던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서 제가 찾고 정말 소름이 돋아서 공개를 하게 됐죠. 여기에 이번 잠깐만. 선관위에 들어간 네. 전반적인 내용이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건 수단이죠. 이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죠. 이걸 수단으로 해서 2020년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2020년 거 부정이고 2024년 것도 부정이다. 그러니 부정에서 탄생한 국회 해산,
재선거. 그 논리로 가는구나. 네, 틀림없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대선은 괜찮았고 국회는 여기 보니까 뭐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서버 확보에서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해 검증이 어려운데 그거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검증을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와. 되게 중요한 자료를 지금 공개해 주셨는데 양정철 개입설에 네. 양정철 개입설에 중국 개입설이 있네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 성명 발표했잖아요. 양정철은 화가 나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이게 중국 체포 명단에 왜 양정철 씨가 들어갔는지가 딱 떨어지죠. 이게 중국 개입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당 대표 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에 처음 만나자마자 본인이 그 민경욱이 주장했던 그거 인천지검에서 그 수사를 내가 제대로 못했다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되기 전부터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2020년 총선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리고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예. 예, 그거를 수사를 한 게 어쨌든 검찰이고. 그러네.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서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의 전원 다 패소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은? 그러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이면 본인이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지난해 총선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잖아. 대검에서 가서 해야지. 네. 그러면 대검 네. 뭐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찰, 검찰, 법원까지 34건의 소송도 다 부정선거 다 패소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이었던 2022년에도 11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당연히 다 패소했죠. 그럼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출마했고 부정선거 소송을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게 망상에 의해서 쿠데타를 했다. 친위 쿠데타를 했다가 아니고 망상인 척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굉장히 사적인 동기로 친위 쿠데타를 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랄지 총선에서의 패배랄지 이런 정치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명태균 게이트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 받으면서 예. 그걸 직접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12월 4일 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그 다음 날 첫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100% 명태균 게이트랑 직결된다 내란이. 그거는 그때 이제 쭉 조사 받으면서 실제 엊그제 이제 노영희 변호사 뭐 접견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판명이 됐는데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왕창 냈잖아요. 그분이 좌천됐어요. 복귀를 했어요. 파견 복귀를. 예. 뭐 좌천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게 했다가 뭐 중간에 왜 그 부분만 뺄 리가 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보면 명태균 게이트랑 직결되는 건 틀림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이걸 망상에 가깝게 자꾸 주장하는 건 아마 확신범 내지 리플리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을 것인데 절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잘못하면 감경사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이건 의도적인 아주 악질적인 악의적인 의도된 계산된 그 어떤 작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제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세계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제가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 세계관이 이렇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망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다 부정이기 때문에 검사는 부정을 잡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 됐는데. 아니 그 세상에 다 부정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하지 않거나 예. 그러니까 잡으면 그러니까 원래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디폴트예요. 근데 디폴트다. 디폴트 부정인데 디폴트다. 그것을 수사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네. 수사를 안 하면 뭐 범죄가 아닌 상태죠. 그 수사해갖고 기소를 해야 이제 그게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좁혀서 놓고 보면은 뭐 했습니까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했잖아요. 국정원 댓글 수사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상적으로 권력이 늘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라는 게 2012년 대선에 국한해가지고 국정원이 댓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좌익 교수 뭐 이런 이 아이디 쓴 사람이 해놓은 걸 보면은 그 2012년 그 이전부터 계속 댓글 달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좌익들의 그 명예에 대해서 막 훼손을 하고 뭐 이런 악질적인 댓글을 달고 있잖아요. 사이버사하고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사한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뭐 권력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군 이런 거고, 권력이 일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데 선거인도 조작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선거를 조작하고 있군, 원래 그렇군. 다른 나라도 선거는 조작을 하는구나. 여기도 조작을 하고. 근데 양정철이 중국을 갔다 왔어? 아, 중국에서 선거 조작을 배워왔겠군. 뭐 유튜브에서 그렇다고 하네.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조작들을 하니 나도 해도 된다. 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중국은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다 왔는데. 여론조사 저거를 막 명태균으로부터 저걸 받기도 하고, 예. 명태균 씨가 막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장난을 치면 또 그것도 되고, 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이 사람이 뭘 시도합니까? 검찰총장인데 고발 사주를 시도하잖아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걸 해도 되는 그러한 대담한 시도는 왜 일어나느냐? 원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의 이제 혼자만의 평론이죠. 이게 뭐 어디 증명된 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다 부정선거인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정선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저렇게 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면. 그게 두지 않습니까? 그냥 둬요 그냥.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걸 주다가 이제 와서 계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 부정선거다라고 왜 주장을 하느냐. 그게 원래 세상은 그랬는데 문제를 삼아야 될 때 삼아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부 정치 검사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부패의 세상인데 회장님도 부정 저지르고 이 국회의원도 부정 저지르고 원래 부정 저지르는 건데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소하는 게 정치 검사의 문법 아닙니까? 뭐 그런 거다 이게. 사적인 동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를 조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정치인들은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제가 들은 사람만 해도 유력 대선 대선을 출마했거나, 홍석현 이런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홍석현만 만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에 대선 출마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윤석열이 보자고 해서 그냥 뭐 보자고 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영웅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영웅주의가 있고, 정치 권력 투쟁에 검찰 시절부터 끝발났다 진짜. 예. 그거를 이제 보여줬던 게 그 이제 뭐 추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발 사주 있을 때 막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끝장나게 자각했던 이런 거랑 이제 극단주의가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서사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트럼프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예전에 음모론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있어요. 그림자 정부 음모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이런 보이는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라는 이런 그림자 정부가, 특히 뭐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트럼프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일거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음모론이 있거든요. 비슷하다.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저번에 그 민주당이 공개한 거 기억하세요? 김건희 녹취록? 네. 극자와 극우는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럼 그럼 뭐예요? 윤석열이 가가지고 극좌인 민주당도 쳐내고 극우인 국힘도 일부 쳐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주의에 극단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의 원인을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거 부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또 예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술 마시면서 대검 부장들하고 2020년 3월에 술 마시면서 쿠데타 일으켜야 되겠다고,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예. 그러니까 맨날 입만 벌리면은 쿠데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찰 시절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사실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 양반은 깜빵 갈 줄 알았다. 내가 검찰 때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깜빵 갈 줄 알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검찰에서는 알았는데 이제 이게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면 쿠데타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다른 버전으로 본 거죠. 저희가 회의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런 게 치워지고, 또 저희끼리 이제 회의할 때 또 정책 보고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이 땡땡 이 새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자주 하던. 그때도 캠프에서도 무시무시한 거죠. 면전에서 이거
쓸어버려잖아요. 이땡땡이라는 건 이재명 이재명 같은 사람들 하여간 쓸어버렸는데 이걸 진짜 면전에서 두세 번을 보면 이건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선대 본부장들 포함해서 뭐 헤드들이 다 반복적으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죠. 적개심이 있구나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등치도 커다란 사람이 이게 완전 쓸어버려 이 제스처와 어떤 그런 언행들. 근데 요쯤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뭐냐면 2020년 총선을 놓고 민경욱 의원이 이제 소송 제기하고 대법원 물론 완벽히 패소를 다 했는데 부정선거가 올라올 때 사실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다가 이견 없이 자기들끼리 충돌 없이 가장 결집되고 슈퍼챗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어떤 그 돈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귀결되는 그 공통점, 접점에 부정선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개파와 뭐와 다 상관없이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결집된 힘처럼 많이 올라왔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윤석열을 후원하는 든든한 우군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종의 대주주에 충성하는 모양처럼 지금 윤이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극우 유튜버나 극우적인 집단들 그 한복판에 극우 유튜버와 장기간 함께 오면서 대선 때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죠. 네. 웹툰 작가 이런 분들 관리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자리에. 웹툰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 사람들을 뭐 취임식에 초대한다, 또 청와대에 누구를 행정관으로 선임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관광공사였나요? 뭐 그런데 저기를 한다 등등 사람 어떤 자리로 사람을 이제 계속 끌면서 지금까지 서로 결탁되듯이 오는 이 부분. 그래서 부정선거와 함께는 극우 유튜버와 어떤 희한한 그 상생작용, 상승작용 일으킨 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떠한 세력을 이끌고 그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자기가 대장질을 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즐거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상은 원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막 반기를 들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다들 규칙을 깨고 살고 있고 다들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12년에 검란이라고 있잖아요. 검란. 그렇죠.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물론 한상대 검찰총장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특수부 검찰의 핵심인 중수부를 폐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수부 라인들이 쫙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예. 중수부장 최재경은 뒤에서 이제 가만히 있고 대검차장 최동욱 우리 최화백님, 네. 최동욱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일어나서 네. 한상대 물러나라 이걸 합니다. 그렇죠. 그게 쿠데타예요. 이제. 네. 한상대 물러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총장실 쳐들어가고 네. 물러나라 하는데 한상대가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그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윤석열은 뭐냐?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부장검사인데 그때 최동욱 그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는 최동욱 총장의 이제 그 수하인 거죠. 반란군의 뭐 반란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쿠데타군의 이제 그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총장 사퇴시킬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이런 걸 하면서 언론에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신이 났겠죠. 너무 신나는 일이죠, 이거는. 실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퇴진하지 않습니까? 이 신나는 시절인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이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다. 그거 너무 즐거운 사람이다. 그 한국일보에서 최근에 무슨 특집 기사 비슷하게 애니첸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뭐 인풋이 애니첸이 이 사람한테 뭐 이런 거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 애니첸 때문에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망상에 빠져서 계엄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이 단선적인 이 사고와 기술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거나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그것과 그러니까 부정선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는 이 사람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말하는 어떤 변명 회피적 변명일 뿐
진짜 속마음은 김건희의 각종 그 부정적인 부패적인 범죄적인 행각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감춰줘 왔던 권력을 통해서 감춰주고 은폐했던 최상병 사건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남용해 왔던 본인의 범죄 행각, 윤석열 본인의 범죄 행각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을 해서 야 계엄해서 내가 장기 집권하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그런 어떤 졸렬하고 얄팍하고 비겁한 어떤 이기적인 그 소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이 사람이 뭐 대국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애니첸의 말을 듣고 내가 애니첸 신봉자인데 어?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이런 생각은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두 개를 다 설명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는 원래 존재하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것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소에 가만두다가 내가 이것을 활용해야 될 적기가 왔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나의 이 비리를 감추고 더 이상 국회에서 특검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자기 신변의 안전이잖아. 드디어 내가 네. 부정선거를 잡을 때가 왔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요렇게 도구적으로 판단하는 요 세계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니체인지 요 부분은 그 기사에 아마는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에다가 갖다가 로비하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한 거잖아요.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까지 이제 요거를 전파하려고 하고 미국 정치권과의 가교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담당한 부분은 트럼프가 와갖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뭔가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요 부분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좀 이 규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정선거 론도 론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이 윤석열에게 전파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전파한 것보다는 이걸 키워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작용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중국 개입설이 이렇게 커졌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연결고리는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개입설이 이렇게 커지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에 결정적으로 미국하고의 연관성, 그러니까 미국에 이거를 잘 전달하려면 미국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중국을. 그렇죠. 미국하고의 어떤 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렇지. 중국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추가로 나오면 재밌는 얘기다. 이런 정도의 얘기 지난 한 들어요. 20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을 혐오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거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한 20년을 쭉 팔로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쪽은 성향이 중국을 그 정도로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 못지않게 싫어하는 성향이 뭐 거의 한 7, 80%예요. 중국 혐오가 중국을 싫어하고 적국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고 공화당은 한 90% 정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WTO 이후에 본인들 일자리 뺏겨가지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었잖아.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많이 이용해 먹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간 바이든도 중국 혐오를 적당하게 이용해 먹었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아니, 중국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일종의 이제 다시 조금 국력이 커지면서 약간 돈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중국에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 반북에서 반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실히 파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반북 얘기보다는 반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하고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가 만든 게 지금 한미 자유 안보 정책센터인데 이거를 만든 게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 전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거예요. 김진영? 예. 육사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하나회 그 김영삼이 YS가 하나회 척결할 때 제일 먼저 잘린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이게 심각하긴 하네. 심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습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사태까지 지금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쿠데타 세력하고 구 쿠데타 세력과 신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접전까지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
김용현 장군이 이제 캠프에서 활동할 때 이제 국방 정책 포럼이라는 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 자문 위원회처럼 이제 그거에 이제 위원장 이런 성격으로 했는데 아마 본인이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를 이제 감투를 쓰고 있었고 제가 볼 때 이제 소위 그 엘리트 장군 플러스 그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컴플렉스가 있는 장군. 지금 노상원 씨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죠. 했던. 승진에서 어떤 사유로 실패했거나 좌천됐거나 뭐 본인 물론 성추행이나 이런 건 본인 잘못이지만 그렇죠. 여하튼 결과적으로 승진을 못했거나 김용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2016년에 대장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보다 항상 후순위에 있었던 동기가 이제 사성 장군이 되면서 본인도 아마 그런 데에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방장관이 연속 3연속 3스타가 되는 이런 모습들로 또 현출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많이 이 접점을 교류하고 했던 분들이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한 대로 계속 이어지는 인맥들이에요. 그게 이제 뒤로 오면 김관진 독사파 소위 이제 엘리트 군인들의 그 인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육사의 기수들로. 그건 언제 한번 김종대 의원님하고 같이 저도 군에서 이제 장군 비서를 해봤고 최전방에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뒤에 이 군인들하고 김용현 장군하고도 회의를 쭉 해봤으니까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메모해놓고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언제 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방금 전에 저 속보 들어온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더 많은 말을 할 걸로 그 국회에서는 증언을 안 했지만 당연히 말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장은 그러면 소방청장한테는 본인이 지시한 거 아니야? 본인 지시했죠.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죠. 본인은 또 지시한 적이 없다. 예. 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 그러니까 뭐 소방청장이 거짓말한 거겠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 논리에 따르면은. 징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화폰을 썼을 때 네. 비화폰을 쓰면은 다 녹취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방청장이 비화폰을 썼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비화폰끼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녹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볼 일이죠. 예. 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7차 변론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뭐 거의 끝나간다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판에 뭐 뒤집어질 만한 무슨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오늘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예. 여러 언론에서 만장일치로 해라. 이거 8대 0으로 해라. 8대 0이든 9대 0이든. 네, 9대 0이든. 네. 9대 0은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변론 재개를 윤석열 측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너무 시간이 시간이 또 끌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8차를 계속 뭐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못 들으니까 이거 다 뭐 주주주 읽어줘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타이밍이.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의 최종 변론, 최종 진술한 이후에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는 마은혁이 들어오려니까 마은혁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나 그러니까 회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나는 회피하겠다. 이 재판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안 진짜 웃긴 들어가겠다. 게 네. 윤석열 쪽에서 네. 왜 안 들어와? 마은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네. 시간 연장을 위해서. 시간 연장을 위해서.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저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덕수 안 나왔네. 예, 신청했는데 네. 헌재에서 보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네. 윤석열 쪽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2번까지 한 번 아니면 2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때는요. 그 증인 변론이 증인들 나오는 거 끝나고 이제 쟁점 정리하고 최후 진술하는 거를 2번을 했고요. 네. 박근혜 때는 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2번을 한다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2주 걸렸습니다. 노무현 때는 2주 걸리고 박근혜 때는 10일에 걸렸어요. 예. 최종 결정까지. 예. 그러니까 최후 윤석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듣고 그렇게 걸린다고 치면은 3월 둘째 주가 최종 선고가 되겠다. 만약에 이거를 2번을 더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3월 둘째 주?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좀 빨라지면 2월 말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2월 말은 힘들고. 3월 첫째 주. 이 정도?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에 3월 10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죠, 그랬죠. 네네. 그때 국회에서 헌재로 보낸 날짜와 이번에 보낸 날짜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 소위 이 갈등의 강도로 보면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도가 세졌잖아요. 그렇죠. 갈등의 정도가 강해진 것까지를 감안하면 헌재에서 소위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면피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박근혜 때 당시에 그런 절차와 시간 이거 이상으로 해주면 딴소리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아. 정말 내란성 불면증이나 각종 질병이 점점 심하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면 충분히 어떤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게 그때도 8대 0이었죠. 그때도 당시에 소위 이제 뭐 우파 또 극우 뭐 등등 해서 누구는 X일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순전히 헌법적 가치에 위배됐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뭐 8대 0이든 9분이 가서 9대 0이든 하여튼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봐야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봐야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월 11일이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이게 내란 세력이 다시 들어오면 그거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하죠. 나라 망하잖아. 완전히 어떻게 할 거야? 네. 진짜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싶을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당장 저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그냥 뜨셔야지. 아니, 그럼 또 윤석열이 만약에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탄핵 기각대가 돌아오면은 개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 아니라는데 뭐. 네네. 네. 아니 그리고 최상병 사건 지금 1심에서 무죄 나고 그랬는데 박정훈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 군 판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사람들도 성향조사 시켰는데 네 명인가 성향조사 시켰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해. 명태균 게이트도 저거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으로 총살당한다 했고 그러면 소위 이제 그 강혜경 씨나 저나 1호, 2호들은 뭐 총살에 준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아유. 허경영도 끔찍합니다. 허경영이래. 최경영도 무사했지 않아? 내가 허경영은 무사하지 않고 최경영은 괜찮을 거야. 저도 빨리 광고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주시 나주 곰탕거리에서 7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남평할매집의 나주곰탕입니다. 남평할매집의 나주곰탕 이거 가서 드셔본 분들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나주는 1900년대 초부터 큰 우시장이 있어서 부속고기와 뼈로 곰탕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나주곰탕. 양지살로 우린 맑은 국물에 사태, 우설, 양지 등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맑고 진한 국물이 특징이고요. 해와 바다의 탕류 제품이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원가가 높은 한우고기를 듬뿍 넣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원재료비가 높아서 마진이 박한 상품이지만 반드시 재구매하실 정도로 만족도를 드립니다. 스픽스 론칭 기념으로 한 팩에 7,900원. 나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팩에 7,900원.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나주곰탕은 해와 바다에서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상위 1% 유명 맛집 다 지금 끌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와 바다 가성비 하면 해와 바다 네이버에 해와 바다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인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용환 전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 그리고 김준일,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